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김혜순의 피어라 돼지를 읽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시의 문법도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김혜순 시를 제가 골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힘들게 했죠. 하지만 그 힘든 경험이 앞으로 시를 읽는데 아주 똑똑하게 역할을 하리라 믿고요. 오늘도 사실 쉽지 않은 책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읽은 강도가 있어서 아마 오늘은 좀 더 수월하게 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다와다 요코 용의자의 야간 열차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설은 여행 1부터 13까지 이렇게 소설이 바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순서와 사실 상관없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다른 방식으로 책을 좀 꼼꼼하게 읽는, 여기서는 이제 바퀴별로 진행되었지만 이걸 재구성해서 읽는 글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할 자료를 한번 열어볼게요. 다와다 요코에서 이제 당신에서 다양체로의 이동해서 오늘은 당신이라는, 아마 책을 읽자마자 좀 여러분을 당황하게 했을 그 당신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다양체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사실 당신으로 직접 가는 그 이야기보다 당신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서 다와다 요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작가라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와다 요코가 특히 독일어와 일본어로 같이 동시에 쓰는 작가인데, 이런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효과 등을 이 사람이 얻고 있는지, 혹은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걸 좀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글 안에서 복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속속 출연하는 걸 이제 혹시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복수의 사람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복수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래서 이 복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나와 당신이라는 이 관계까지, 요렇게 해서 이제 당신에서 다양체로의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용의자의 야간열차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여행 이야기네, 뭐 되게 기존의 기행문 혹은 기행소설과는 다르지만, 그리고 기존의 기행문, 기행소설 했을 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화자의 관점에서 포착된 경관들, 풍경들, 그리고 그 풍경과 경관들이 주는 뭐 아우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진 못했지만 뭐 여행을 대리한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이제 기행문이나 기행소설의, 기존 기행소설의 특징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다와다 요코 용의자의 야간열차는 전혀 그런 기행문도 아니죠. 기행소설도 아니고, 사실은 뭐 내가 여행을 한다는 느낌? 뭐 이렇게 동일시하게 하는 이런 감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동일시 감각을 좀 우리한테 이미 제거하고, 처음부터 제거하고 시작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기행소설과 좀 다른 면이, 여행소설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책을 제목을 듣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용의자의 야간열차에 용의자가 들어가니 그럼 이것은 추리소설이냐. 그런데 또 읽어보니 무슨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사건 사고들이 뭐 조금하게 벌어지지만 그게 사실 이게 추리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여행 소설로서
용의자의 야간 열차 혹은 추리 소설로서 용의자의 야간 열차 이 두 형식을 사실은 다와더 요코는 나에서 당신, 당신에서 다양체로 이동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적 체험이 아니라 이게 잠재적 층위에서의 체험으로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장르적 장치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지점이 약간 용의자가 뭘지 한번 이런 게 가늠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면 있으실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다와더 요코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다와더 요코는 김일순 시인이 그러하듯 다와더 요코도 노벨 문학상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강보다 더 높게 가능성이 점쳐졌던 게 다와더 요코였어요, 이번에. 그런데 다와더 요코는 못 받고 한강을 받은 게 저희한테는 뭐 축복할 일이지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일어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당연히 인정받는 작가이고, 그래서 두 곳에서 상을 되게 많이 받은 작가예요. 근데 이런 주목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알려진 거는 별로 되진 않죠. 우리나라에게 좀, 이색적인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도에 을류문화사에서 좀 이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을류문화사에서 아마 영혼 없는 작가하고 목욕탕 두 개가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 들어서 좀 이렇게 쭉 지금 현재까지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다와더 요코는 60년대 일본 동경태생이고요. 와사다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와더 요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그 졸업식에 가는 대신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다고 해요.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이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뭐 이 독일로 건너간 것도 갑자기 독일로 건너간 게 아니라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경유하면서 뭐 인도에도 이제 잠시 살았다가 뭐 이런 행적들이 있더라고요. 함부르크에서도 있다가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점차 독일에서 82년에 아예 동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동문학을 계속 공부했고, 이 논문을 찾아보고 싶은데 논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논문 제목이 유럽 문학에 나타난 장난감과 언어마술이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문학 박사를 받았다는데, 와, 이 논문도 너무 재밌겠다. 제목만 봐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용의자의 야간 열차를 읽고 좀 흥미를 얻으신다면 이제 읽기를 추천드려서 이런 책들을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을류문화사의 영혼 없는 작가는 아마 절판됐을 것 같고요. 용의자의 야간 열차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는 책이고, 그다음에 헌등사, 여행하는 말들, 글자를 옮기는 사람들, 개신랑 들이기, 별의 어른거리는, 목욕탕 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오늘 용의자의 야간 열차처럼 좀 이렇게 짧은 단편이나 혹은 에세이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 장편 소설, 그래서 그 별의 어른거리는 뭐 이런 작품들이 장편에 해당될 거예요. 장편 소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연극, 방송극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피아니스트 아키 다카세와 같이 공연을 한대요. 대각선으로라는 이 내용을 담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 매해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와더 요코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언젠가 한국에서도 하면 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가 혹은 소설이
다른 장르와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드러내길래 매년 변환시키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까, 공연이 가능한 걸까, 뭐 이런 관심도 좀 들었던 작가였어요. 다와다 요코는 이민 작가 중에 이민 작가로 이제 좀 포함이 되는데요. 이민 작가 중에 드물게 독일어, 일본어로 글을 쓰고 양국의 동시에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와다 요코가 다 글을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요. 본인이 일본어로 쓰고 또 독일어로 쓴 작품이 3작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독일어로 번역됐을,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작가가 이제 쓴 거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쓴 경우와 한 작품이 일본어로 쓴 경우에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 뭐 이런 작가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다와다 요코를 이민 작가라고 혹은 이민 문학으로 틀로 이제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민 문학은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민이나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분리나 추방이라는 강제성이 떠오르죠. 디아스포라는 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단어가 팔레스타인 외부에 사는 유대인들 삶과 연관되면서 특정 민족이 자이든 타이든 본래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서경식 같은 경우 디아스포라 이제 연구자인데 문학 서경식 같은 경우는 근대 특유의 역사적 소산으로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서경식의 경우에서 이제 그 폭력적으로 강요당한 사람 플러스 해서 그 앞이 좀 저희가 짚어볼 만한 것인데 근대 특유의 역사적 소산이다. 그러니까 근대 문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점점 세계화되면서 이 이주라는 것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주어진 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주라는 것 자체가 근대 이후 혹은 세계자본주의 이후에 이게 특징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꼭 이렇게 강제성, 혹은 추방, 혹은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할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최근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냐면 원래 중심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주변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되기도 하고 고향의 기억과 비전 혹은 신화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 이런 모습이 이게 다와다 요코에서는 변형된 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화를 쓰긴 하는데 그걸 뒤틀고 변형하는 식으로 이제 다와다 요코는 좀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뭐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특히 3번째 범주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문학이 결국은 가려고 하는 바는 소수적 문학이라는 자리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와다 요코를 뭐 이민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라고 말해도 좋지만 소수적 문학을 하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다와다 요코의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주한 작가이고 그녀의 작품 속에서 작가지만 그녀의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민족, 계급, 성별, 인종 등 단일적 특성에 대해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는 이들, 경계인이고 이방인이며 소수자를 그려내고 있고 더 나아가 단일 정체성의 대안적 형상으로서의 경계인, 이방인 소수성을 제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와다 요코가 단일 정체성으로 제안하는 소수성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이번 강의에서는 이를 좀 들레즈를 조금씩 같이 결합시키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와다 요코가 그려내는 소수성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와다 요코가 일본어와 독일어로 동시 창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언어를 모국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혹은 번역한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되게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책의 곳곳에서도 찾아보면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뭐 특수성일지 혹은 언어 유희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의자의 야간 열차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그 첫 번째 인용문 좀 볼게요. 첫 번째 인용문에서 남자는 갑자기 스위스 방언으로 말투를 바꾸고 당신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동양 사람이 방언으로 부탁하니 거절하기 힘든 모양이다. 방언은 돈보다 강하게 인간을 얽어맨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는 남자.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방언을 사용하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방언 사용자들끼리는 뭔가 이제 거절하기 힘든 부분이 서로에게 갖는 구속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용 부분 읽을게요. 어쩌면 한 사람은 크로아티아어, 다른 한 사람은 세르비아어,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언어로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쾌한 언어의 리듬에 흔들리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년기로 되돌아간 느낌이기도 했다.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따윈 신경 쓰이지 않는다. 어절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풀려 나오고 모음과 자음이 불규칙한 리듬을 새긴다. 언어는 규칙적인 심장 고동을 거스르며 암흑 같은 잠에 안정감 없는 울긋불긋한 영상과 공복감을 일으킨다. 솔로 소리는 심장 고동처럼 규칙적이지만 인간이 쏟아내는 소리는 그 속도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백석 시가 떠올랐는데 백석의 시 중에 그 명절날인가? 명절날 배경인데 어른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사투리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까뭇까뭇 잠이 드는 모습을 그려내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가 떠올랐어요. 그 시가 주는 의미를 모르지만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 아이의 모습이 좀 많이 떠올라서 이렇게 언어에 대한 감각, 본질적 감각들은 좀 작가들끼리 서로 통하는 면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 시도 되게 많이 생각났고 이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를 그 아래에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들레즈가 영토와 탈영토와 제영토화를 언급했을 때 영토성이란 이증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종의 영토성이란 게 이제 들레즈가 그러니까 가지고 왔을 때 원래는 동물 행동학의 텃세라고 번역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들이 일종의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내 나와바리 뭐 이랬을 때 말하는 이 텃세라는 걸 이제 영토성으로 들레즈가 철학의 개념으로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영토성이라는 게 호랑이나 늑대, 종달새 등 분비물이나 다른 사물들, 소리 등으로 자신의 영토를 만드는 것, 이게 영토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는 이것을 개념상으로 단지 물적 용토의 의미만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천혜고원에서 이제 변형한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탈용토화는 어떤 용토를 떠나는 경우라면 이를 다른 것의 용토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용토를 만드는 경우에 재용토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용토화, 탈용토화, 재용토화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욕망이고 이 욕망들이 작동하면서 어떤 매체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요새 개념은 또한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토성이 있어야만 이 용토화를 탈용토화하는 흐름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탈용토화가 또 있어야만 재용토화하는 흐름들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개념적으로는 구별되고 있지만 사실은 늘 생성으로 보자면 늘 항시 같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개념을 먼저 들여온 이유는 뭐냐면 다하다 요코의 언어에서 특히 다하다 요코가 언어에서 특히 용토화와 탈용토화의 지점들을 포착하면서 일본어와 독일어를 오가며 이러한 언어 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가 공유하고 있는 민족과 역사, 문화 등이 표정과 어조, 몸짓과 만나면서 이제 통용되죠. 이게 뭐 영토화된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한 기억이나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 한 언어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문 1에서 아까 방언을 이제 주고받던 그 방언이라고 지칭되는 언어는 남자와 영문을 결속시킨다는 점에서 그 둘에게는 이제 모국어 혹은 용토성을 발휘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국어는 그 용토성 이제 특성 때문에 외국인인 당신과 경계선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배제의 선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토, 여기는 내 영토야 혹은 내 구역이야 라고 했을 때의 그 배제의 선이 분명히 작동하죠. 언어에도 이제 역시나 그런 배제의 선이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는 단지 이제 외국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국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배제의 선,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냐, 혹은 어떤 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작동하기도 하죠. 위에 인용문 2에서 보자면 한 민족 안에서도 이제 어른 세대의 기억 지식과 아이 세대의 기억 지식이 아직 전유되지 않고 있고 경험하는 바가 따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는 이제 헐겁게 작동하는 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헐겁게 작동하는 게 탈영토화일 수 있겠죠. 모국어로부터 혹은 의미의 집중성으로부터 헐거워지는 것. 그래서 의미로 쉽게 포획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탈용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언어는 모국어일지라도 외국어처럼 작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와 의미가, 그러니까 기표와 그의가 헐거워진 이 지점을 다하다 요코는 일본어와 독일어로 오가면서 이제 더욱 선명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모국어 안에서는 사실은 이 모국어가 어떻게 배제의 선을 만드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국어가 이질적 환경에서 놓일 때에야 이 모국어가 가지고 있는 배제의 선들이 보이는 거죠. 두 다른 것들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에 반은 유학생이고 반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국 친구도 있고 뭐 캐나다 친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늘 이렇게 뭔가 선진국이라고 아직도 하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이제 한국이란 공간에 유학 온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규칙이 사실은 있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론서를 우리는 이렇게 번역본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론서를 그냥 원문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번역본에 만약에 뭐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가 번역본에 한국어로 경관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국 친구들은 풍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무 차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번역본에 옹기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를 경관으로 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제를 맡으면 그 단어를 경관이란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풍경이란 단어를 선택하면 이질적인 게 되는 거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번역됐을 때 이 번역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의 문화로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가의 힘이 나누어지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와 권력, 언어와 권력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어떤 한 덩어리구나, 뭐 이런 거 실제로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와다 유코는 더욱 많이 느꼈겠죠. 본인이 이제 독일어로 건너갔기 때문에. 특히 유년 시절에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과정을 거쳐 습득한 언어로 글을 쓸 때 이 언어는 모국어처럼 자신의 제2 피부처럼 친근한 매체로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자아와 세계를 자동화 과정 속에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모국어에서 이러한 친근함과 매개의 자동화 과정은 서로 깊이 연관되고 있고 실제로 언어가 가진 매체로서의 속성을 잊게 만들고, 그러니까 언어는 단지 상대와 더 잘 대화하기 위한 수단,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수단으로서의 언어라는 속성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을 어떻게 상대 타자와 잘 교류하기 위해서 닦아내야 되는지, 이 언어라는 것을 전혀 그런 걸 이제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뭐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뭐 습관들 혹은 뭐 권력 체계들, 계급성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때 언어는 기존 세계나 대상 진술을 재현하는 이제 수단으로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와 달리 앞에 이제 다와다 유코 같은 작가들은 낯선 언어를 대상으로 또 이 언어로 글을 쓰면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가의 언어 완성도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각도에서 그 실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와다 유코가 뭐 독일어로 글을 썼을 때 중요한 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아니죠.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독일인 작가가 훨씬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독일어로 글을 썼던 카프카보다, 그죠? 그냥 독일어권의 작가, 독일어인의 작가가 훨씬 잘 구사할 수 있을 텐데, 카프카도 그렇고 다와다 유코도 그렇고 독일어를 구사하는 이방인들, 독일어로 문학을 하는 이방인들을 왜 주목해야 하냐? 그들이 언어의 새로운 창조를 해내기 때문인 거죠. 그건 그냥 이렇게 모국어가 체화됐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진짜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한국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진짜 한국 사람이 써야만 한국 문학일까?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와다 유코가 그 독일어에서 받은 상들을 쭉 보면 독일어로 분명히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은 상들은 이민자들한테 주는 상들이에요. 독일 이제 이인들한테 주는 상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와다 유코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선들이 있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경계선들이 이렇게 넘어야 될 경계선들이 많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캐릭터상.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책 안에서 이제 언어 유희가 나오는 부분을 좀 살펴보자 하고 두 가지를 지금 인용문을 들었습니다.